자, 오늘 요 시간에는 전번 토요일날 시험 쳤던 그 형소법 기출 해설 시간인데, 일단 총평을 하자면, 자, 여기 시험 친 학생들이 대부분이잖아. 전문 예전 시험보다 문제가 어려웠어요, 좀 쉬웠어? 어떤 느낌 들었어? 난이도는 비슷한데 예전에 보면 좀 출제가 안 됐던 새로운 지문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좀 거기에 당황한 학생이 있다 해가지고 내가 평가하기는 예전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순 암기보다는 좀 이해를 요하는 문제, 이런 게 좀 출제됐고, 그러고 보면 그동안 출제가 되던 어느 부분에 출제됐어? 검사가 사경 수사 지휘하는 규정, 그리고 사경 수사 준칙 규정, 그 조문들이 몇 개 출제됐죠, 그죠? 자, 그런 거는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야 되는데 출제하는 거 좀 나도 의외로 생각해. 왜냐하면 앞으로 수사권 조정이 되면 그 조문들은 다 존재할 조문들이야, 폐지될 조문들이야. 폐지될 조문들인데 그걸 왜 출제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그래가 내가 생각할 때는 전문 시험보다는 이번 시험은 형소법 보면 합격생 기준으로 하면 한두 문제 정도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가 한 형소법 정도 한 80점 정도 이상 맞으면 합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자, 그래가 이제 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형소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1번 지문. 헌법은 최상위 법으로 형사소송법의 법원이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있어 없어? 맞죠? 근데 어느 부분이 틀렸어요? 그 뒷부분이 틀렸잖아. 영장 신청과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수사지휘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자, 어느 부분이 틀렸죠? 검사의 영장 신청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우리 헌법에 검사가 법관에게 뭘 신청한다? 영장을 신청한다. 영장주의 규정되어 있지만 검사의 수사지휘권, 즉 사경수사지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형소법에 규정되어 있어? 형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게 틀린 부분이고, 다음 두 번째, 우리 법률도 형소법의 법원인데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지? 형식적 의미의 형소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소법인데, 형식적 의미의 형소법은 뜻이 뭐예요? 법의 명칭이 뭐인 거? 형사소송법인가? 그게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그런데 실질적 의미의 형소법은 법의 명칭은 형소법이 아니지만 안에 규정된 내용을 보니까 무슨 규정을 담고 있더라?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게 실질적 의미의 형소법. 그러면 2번은 어느 부분이 틀렸어? 명칭이 틀렸죠. 명칭이 형사소송법이면 그건 뭐가 돼야 돼? 형식적 의미의 형소법이죠. 그러니까 2번은 그 부분이 틀렸고, 다음 3번. 대법원 규칙, 또 법률로 모든 걸 규율할 수 없으니까 법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뭘 만든다 그래서 명령이나 규칙을 제정하는데, 자, 그럼 우리 사법부의 최고기관 어디예요? 대법원. 대법원에서 규칙을 제정한다. 당연히 무슨 규정을 담고 있어?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 가장 대표적 규칙이 뭐였지? 형사소송 규칙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것도 형소법의 법원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3번에 대법원 규칙은 헌법상 명시적 근거 없이 대부분이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의 통일을 위해 제정된 준칙에 불과하므로 형사 절차의 법원이 될 수 없다. OX, X죠? 대법원 규칙도 분명히 법규로서 뭐가 된다? 형사소송법의 법원. 그럼 3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대법원 규칙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대법원 애규에 대한 설명이죠. 애규는 법이야 조직 내부의 사무 처리 지침일 뿐이야. 사무 처리 지침. 자, 그럼 맞는 지문은 몇 번이다? 4번이죠. 자, 우리 명령은 누가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랬지? 대통령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국무총리도 할 수 있고, 행정 각부 장관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형사소송에 관한 명령은 뭐가 있다 그랬지? 대통령령. 뭐가 있어요? 검사의 사경수사 지휘 및 사경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그게 대통령의 행식이고, 또 형사소송에 관한 명령은 누가 하겠어?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하겠죠. 그리고 법무부령이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그 법무부령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검찰 사건 사무 규칙이야. 그런데 우리가 구분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 검찰 사건 사무 규칙과 같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은 우리 판례가 뭐로 본다 그랬어? 법규로 본다 그랬어? 애규로 본다 그랬어? 애규로 보잖아. 방금 애규는 뭐라 그랬어? 법이야 조직 내부의 사무 처리 지침일 뿐이에요. 조직 내부의 사무 처리 지침이니까 그거는 형소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잖아. 거기에 대한 판례가 바로 4번. 재기수사 명령이 있는 사건. 재기수사가 뭐예요? 다시 수사라는 명령이죠. 즉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 다시 수사하는 명령을 검사장이 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새로 수사해가 또 무슨 처분한다? 불기소 처분을 하고 한다. 그때는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누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명령청회장,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는데 그거는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다. 단순한 애규일 뿐이다. 애규니까 요거 위반했더라도 위법하다 그러면 O라 그래서 X라 그래서 X죠. 위법하지 않다. 그러니까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4번이 맞는 지문이죠. 헌법재판소 판례죠. 그죠? 법무부 장관의 명령 검찰 사건 사무규칙은 법규가 아니고 단순히 뭐에 불과하다? 애교. 검찰 조직 내부의 사무 처리 지침에 불과할 뿐이다. 그게 이제 판례 입장. 다음 2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자, 1번은 맨날 시험 나오는 거죠. 형소법 314조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은 뭐로만 제한할 수 있어?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는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럼 1번은 당연히 맞는 질문이고 다음 2번 변호인이 피의에 대한 접견 신청을 하였을 때 피의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 침해하는 것이다. 이게 틀린 질문이죠. 자,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 신청했는데 수사기관이 거부하면 이건 접견 교통권 침해가 맞지만은 그 핵심 단어가 뭐예요? 피의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뭘 포기했어요? 접견을 포기했다. 그래가 접견을 허용 안 했다. 이건 침해다, 침해 아니다. 침해 아니라는 게 판례죠. 그러니까 2번이 틀린 지문. 다음 3번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다. 자, 이건 논점이 뭐죠? 1인의 피의자 피고인이 선임할 수 있는 변호인은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무제한이죠. 그죠? 그렇게 무제한이니까 한 명의 피의자 피고인에게 너무나 많은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수사의 지장이나 재판의 지장을 초래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소법에 무슨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요? 대표 변호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죠. 그러면 대표 변호인 지정은 직권에 의해서 하는 거야? 신청이 있을 때 하는 거야? 둘 다 하죠. 둘 다. 직권도 되고 신청. 그러니까 요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으면 자, 법 피고인에 대한 대표 변호인 지정은 누가 하도록 돼 있어? 법원이 하지만 피의자에 대한 대표 변호인 지정 철회 변경은 누가 해요? 검사가 하는데 당연히 신청해서 해야 돼? 직권으로 해야 돼? 둘 다 되죠. 그러니까 3번에 뭐라고 돼 있어?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대표 변호인 지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 틀린 질문. 신청해서도 해도 되고 또 신청이 없으면 뭘 해도 된단 말이야? 직권으로 해도 되죠. 3번은 맞는 질문이고. 다음 4번은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니고 다만 후속 등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건 뭐야? 무슨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상소 이유가 될 수 없다죠. 그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면 절차에 약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건 무슨 사유가 안 된단 말이야. 상소 이유가 안 된다는 판례. 맞는 지문이죠. 그래 틀린 지문은 2번이죠. 그렇죠? 2번. 다음 3번 수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옳은 거 골라라는데 자 1번은 뭐가 틀렸어요? 우리 사법경찰관은 무슨 계급 이상이 돼야 돼? 경위 이상이잖아. 그러면 1번에 뭐는 빠져야 돼요? 경사는 사법경찰관이야? 사법경찰리예요. 사법경찰리죠. 그죠? 1번은 고분이 틀렸죠. 위에 고쳐야 돼. 정확한 조문은 196조 1항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강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 지휘를 받는다. 요래야 맞는 지문이죠. 그러니까 1번에는 뭐가 틀렸다? 경사가 X죠. 경사. 이건 아주 쉬운 질문이고. 다음 2번. 이건 우리 자주 했던 거잖아. 그지? 사법경찰관인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질문이죠. 형소법 196조 3항, 198조 3항인데 요 2번 지문을 틀리게 내면 왜 낸다 그랬지? 빠짐없이를 뭐로 고쳐낸다 그래서 중요 목록을 작성한다. 이건 연습 많이 쓰니까 아무도 안 틀렸겠지.
이제 문제는 이제 3번, 4번인데 3번, 4번은 한 번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 안 나왔던 지문이 안 나왔던 지문이라도 이거 뭐 다 고르는데 아무 지장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죠? 자, 3번, 4번은 요거는 무슨 규정이단 말이야? 사경 수사 준칙 규정이야. 검사의 사경 수사 지휘 및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 준칙 규정인데, 자 3번 한번 볼까?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때는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즉시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진위를 건의해야 하는데, 자 이거는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가 아니죠. 요건 사경수사 준칙 규정에 보면은 어떤 제가 있나 하면은, 자 이게 사경수사 준칙 규정 몇 조 조문이냐 하면은 요게 이제 사경수사 준칙 규정 74조에 보면은 죄가 굉장히 많긴 많지만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이게 틀린 지문이야. 어떤 죄? 내란죄, 외환죄, 뭐 국기에 관한 죄, 국교에 관한 죄, 공항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그 개인직법의 살인죄, 13세 미만 아동 또는 장애에 대한 성폭력 범죄, 또 국가보안법, 각종 선거 위반 문제,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뭐 한단 말이야. 이거는 검사장, 지청장에게 왜 한단 말이야? 보고하니까 틀린 부분이 있단 말이야.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그게 틀렸고, 또 중대한 사건의 경우 수사 지휘 건의가 아니고, 요거는 왜 고쳐야 되느냐 하면은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 지휘가 필요하면 검사에게 건의하여 구체적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다. 그래 전부 다 사경수사 준칙 규정 조문을 옮겨놓은 건데, 오늘 이제 그 3번은 틀린 부분이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그게 틀렸고, 또 둘째 줄에 중대한 사건의 경우 이게 틀린 부분이다. 그렇게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다음 4번은 사법경찰관이 살인죄, 13세 미만 아동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는 반드시 입건 여부에 대한 검사 확인에 따라야 된다. 이거는 옛날에 검찰직에 한번 시험 출제됐던 지문인데, 이거는 요게 아니고 어떤 범죄에 대해서 대공이나 선거, 노동, 집단행동, 출입국, 테러 및 이에 준하는 공안 관련 범죄 수사 개시했을 때 왜 하란 말이야?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하고 입건 여부에 대한 검사 확인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 자체가 들렸죠. 살인죄, 13세 미만 또는 아동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아니고 무슨 범죄? 공안 관련 범죄입니다. 공안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기 수사를 했으면 오늘 검사에게 왜 해야 돼?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하고 입건 여부란 건 수사 개시 여부에 따라서 누구의 의견에 따라야 돼? 검사 의견에 따라야 된다. 그래 되죠. 자, 그래가 맞는 지문은 2번. 그다음에 4번. 자, 4번은 함정수사 문제인데 이거는 점수 주는 문제죠, 그죠? 자,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1번은 핵심 단어가 뭐예요?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유인자. 그러면 유인자가 누구하고 전혀 관련 없어요. 수사기관과 관련 없다. 그러면 유인자의 유인행위에 의해서 유인당하는 사람, 피유인자의 범죄 의사가 유발되었더라도 이거는 수사기관에 유발시킨 적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뒤에 적법한 수사가 나와야 돼. 위법한 함정수사가 나와야 돼. 적법한 수사가 나와야 되는데 1번에 뭐라고 돼 있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O야 X냐? X죠. 다음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 우리 판례는 무슨 판결한다 그랬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데 무슨 사유가 돼야 돼? 공소기각 판결 사유니까 2번도 O야 X야? X죠. 3번은 핵심 단어가 뭡니까? 부축 빼기 절도법. 당연히 적법한 수사, 위법수사, 적법한 수사. 맞는 지문 몇 번? 4번이죠.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 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했다. 자, 수사기관이 범죄 유발시킨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건 단순한 뭐에 불과하다? 수사 기법에 불과하니까 적법한 수사, 위법한 수사, 적법한 수사죠. 자, 4번 문제는 뭐 맨날 나오는 문제니까 누구나 다 맞춰서 되고. 그럼 5번 한번 봅시다. 이번 시험은 압수수색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자,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해가지고, 자 1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영장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야? 없어야 되는 게 원칙이야? 있어야 되죠.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영장에 뭘 기재해야 돼? 피의자의 성명, 압수할 물건, 수색 장소, 신체, 물건과
압수수색 사유 등이 특정돼야 되고, 그다음에 반드시 피의자에 대해서만 압수수색할 수 있어요. 피의자 아닌 자도 수색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피의자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수색 요건, 우리 평소에 문제 많이 벌었잖아. 뭐를 갖추면 할 수 있다?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하나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은 당연히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형소 조문 쭉 나열하는 거죠. 다음 2번. 2번은 시험 뭐 한두 번 나왔어요. 수십 번 나왔어. 수십 번 나왔죠. 자, 보기 뭐야? 압수장소에, 자, 법관이 압수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한 물건을 특정하게 하여 기재한 문헌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고, 함부로 피압수장에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유추 해석해서 안 되므로 영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죠, 그죠? 왜 이러면 무슨 해석이 돼버린다 그래서 유추 해석이 된다 그랬죠. 맨날 나오는 지문이고. 다음 3번. 피의자의 컴퓨터 내에 저장되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이것도 대물적 강제 처분으로 인정된다 그랬어요. 인정 안 된다 그랬어요. 인정된다. 이건 최근에 굉장히 시험 많이 나온 거죠. 전번 시험도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지문이죠. 그리고 피의자의 컴퓨터 내에 저장된 이메일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도 형소법이 인정하는 뭐에 해당된다? 대물적 강제처분 압수수색에 해당되니까 멀리 있으면 할 수 있단 말이야. 압수수색 영장에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고. 4번도 3번과 연결되는 판례잖아. 영장에 수색할 장소를 특정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색 장소에는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의 저장 매체에서 수색 장소에는 정보 처리 장치로 전자정보를 내려받아 이를 압수하는 거. 이거는 적법이야, 이법이야? 적법하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서? 압수수색 영장에 사용된 집행의 장소적 범위를 위법하게 확대하는 것이다. O야 X죠. 자, 그러니까 보통은 범죄 혐의가 있는 이메일 압수하려면 일단 그 압수영장 대상자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로그인하면 되죠. 근데 보통 서버가 어디 있어요? 국내에서 다 외국에 있어. 외국에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해서 파일을 다운받아 그 피의자의 컴퓨터로 다운받는 것. 자, 압수수색의 한 방법으로서 다 인정이라 그래서 부정이라 그래서 인정되니까 적법이야, 이법이야? 적법하죠. 그래가 틀린 거 몇 번이다? 4번이죠. 4번. 다음 6번에 이제 피의자 신문. 자, 틀린 거 골라라. 1번. 자, 우리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할 때는 반드시 뭘 알려줘야 돼?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면 아무리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우리 판례는 무슨 증거로 본다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 부정. 그게 1번 지문이죠. 수사기관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 이거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이거는 무슨 증거가 돼야 돼? 위법 수집 증거니까 증거 능력 부정. 이건 당연히 맞는 지문이고. 다음에 우리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 당연히 뭘 작성해야 돼?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잖아. 그러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왜 작성했습니까? 나중에 뭐로 쓰기 위해서? 증거로 쓰기 위해서야. 그러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진술이 제대로 기재됐나 기재되지 않나 중요한 문제야, 안 중요한 문제야? 그러니까 조서 작성이 끝나면 수사기관은 반드시 피의자에게 읽어주거나 보여줘야 돼, 안 줘야 돼? 보여줘야 되죠. 그러면 피의자가 뭘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이의 진술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도 그대로 남겨둬야 돼, 안 남겨둬야 돼? 남겨둬야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어놨어?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은 부당한 심정 형성에 기초가 되지 않도록 삭제해야 한다. O야 X, X. 요 부분이 틀렸죠. 그대로 남겨둬야 되죠. 자, 그다음에 3번. 사법경찰관은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자, 우리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할 때 피의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면 피의자가 믿고 따르는 사람을 뭐라 그래?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키고 신문하는데 그거는 직권으로 하는 거야? 신청이 절다는 거야? 둘 다 되죠. 직권 또는 신청. 그리고 동석시키고 안 시키고 누구 재량? 수사기관 재량이니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게 맞는 질문이. 대신에 변호인 참여는 직권이야? 신청이야?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할 때 누구도 참여할 수 있어. 변호인도 참여할 수 있는데 변호인 참여는 직권으로 해주는 거야? 신청이 있을 때는 거야? 당연히 신청이 있을 때.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오늘 참여하게 할 수 있다야 하여야 한다야? 하여야 한다죠. 그 차이점 우리 연습만 했지. 다음 4번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신뢰관계인자를 동석하게 한 경우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신뢰관계자는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는 사람이야. 옆에 동석하는 사람일 뿐이야. 동석자일 뿐이야. 원칙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만약 동석자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 이 조서는 무슨 조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대어 있으면 그거는 피의자 진술로 봐야 돼? 동석자 진술로 봐야 돼? 동석자 진술이니까 그 동석자 진술을 증거로 쓰려면 피의자 신문조서 요건을 갖춰야 돼? 진술조서 요건을 갖춰야 돼? 진술조서. 그게 4번 판례니까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이죠. 요거는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 그래 요 동석자 진술이 조서에 기재해 있다. 그러면 요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쓰려면 312조 1항 2항 요건을 갖춰야 된단 말이야. 4항 요건을 갖춰야 된단 말이야. 4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말이죠. 다음 7번 체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자, 우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 구속했으면 누구에게 알려줘야 돼? 가족 등에게 통지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지 않으면 변호인 선임 대리권 중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죠. 그런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뭐라 그래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오늘 언제까지 통지해야 돼? 지체 없이. 지체 없이는 언제까지라 그랬어? 늦어도 몇 시간이네? 24시간이네. 그리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돼? 구술로 통지해야 돼? 서면으로 통지. 그게 1번이죠. 그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는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 없으면 변호인 선임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체포 통지. 구속이면 무슨 통지? 구속 통지해야 되죠. 그런데 이때 지체 없이는 언제까지다? 형사소송 규칙에 늦어도 몇 시간이네? 24시간이네. 요거는 근거 규정이 형소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도 보장된 제도라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제도다. 그렇게 배웠죠. 다음 2번 체포된 피의자는 관할 법원에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법원은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 제의가 있는 경우에도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는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이거는 논점이 뭐예요? 자, 우리 체포 구속 적부심은 누구의 권리입니까? 자, 이것도 제도가 어디에 보장하는 제도예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죠.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한 때는 법원에 뭘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데, 그럼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해주는 거야? 청구를 해야 돼요. 청구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청구자는 누구예요? 피의자가 청구권자지 누구는 청구권자가 될 수 없어. 피고인은 될 수 없잖아. 만약 피고인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바로 뭐 해버려? 부적법이니까 신문 없이 기각결정인데, 문제는 요때 청구권자 피의자란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어? 요거는 무슨 요건에 불과하단 말이야? 절차 개시 요건에 불과하다. 그래 청구할 때만 뭐면 된단 말이야? 피의자면 되고, 청구 이후에 검사가 뭘 해버릴 수가 있어? 공소 제기를 해버리면 신분이 뭐로 바뀌어요? 피고인으로 바뀌더라도 요 절차는 계속되니까 무슨 요건은 아니다 그랬어. 존속 요건은 아니다. 바로 그 설명이 2번 지문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죠. 그리고 체포구속 적부심 청구는 당연히 피의자가 해야 되지만 청구할 때만 피의자면 되고, 청구 이후에 검사의 공소 제기로 피고인이 되더라도 요 절차는 계속돼야 돼, 안 돼야 되니까 청구 이유 있으면 무슨 결정해 주면 돼? 석방 결정해 주면 되죠. 2번은 맞는 지문. 다음 3번
사법경찰관이 기소 중이 된 피의자를 해당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특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긴급 체포할 때는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 체포를 승인해달라는 건의를 하여야 한다. 이것도 우리 형소법 규정이에요. 수사 준칙 규정이에요. 수사 준칙. 이건 수사 공부하는 선생님은 다 배워줘, 그죠? 자, 이것도 검사의 사경 수사 지휘 및 사경 수사 준칙 규정인데, 자, 우리가 사법경찰관이 긴급 체포하면 즉시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돼? 검사 승인을 받아야 돼. 그건 다 알고 있죠, 그죠? 자, 즉시 검사 승인을 못 받으면 뭐 해야 돼? 피의자 즉시 석방인데, 그걸 구체화시키는 게 사경 수사 준칙 규정인데,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원칙은 12시간 내에 승인 건의를 해야 되는데, 대신에 방금 나열한 특별시나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하면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 그죠? 이때는 몇 시간 이내 하면 돼? 24시간 이내 승인 건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시간이 아니고 몇 시간? 24시간이에요. 24시간. 이것도 이제 형소법 규정이 아니고 검사의 사경 수사 지휘 및 사경 수사 준칙 규정을 또 시험 낸 거네. 자, 원칙은 12시간 이내 승인 건의해야 되지만 방금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의 지역은 경찰과 검찰의 연락이 용이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몇 시간 이내 하면 된단 말이야. 24시간 이내 하면 된다. 오늘 뭐 기본 수업 시간에 한 번씩 언급했죠. 다음 4번.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안 하고 석방하면 즉시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 검사에게 보고. 검사가 만약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게 법관에게 구속영장 신청 안 하고 석방하면 검사는 뭐 해야 돼? 어디다 통지해야 돼? 법원에다 일정 사항을 서면 통지인데 그건 즉시야 30일이야. 30일. 사경은 즉시 검사에게 보고. 두 개 비교해서 시험 잘 나오죠. 그래, 사경이 긴급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검사에게 구속영장 신청 안 하고 석방하면 누구한테 즉시 보고해야 돼? 검사에게 즉시 보고. 검사가 긴급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서 법원에 구속영장 신청 안 하고 석방하면 그건 법원에다 일정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는데 그건 며칠 내에 하면 된다? 30일. 그렇게 구분해서 시험 잘 나오죠. 그러면 사경이 긴급 체포한 피의자 석방할 때 굳이 검사의 사전 승인은 받을 필요 있어 없어? 뭐만 하면 돼? 사후 보고만 하면 돼. 그건 어떻게 구분하라 그랬어? 영장이 발부돼 있으면은 사경은 지멋대로 석방시킬 수 있다 없다? 그건 다 누구 승인 받고 해야 돼? 검사의 사전 지휘를 받고 해야 되고,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는 영장 받아 체포한 거야? 영장 없이 체포한 거야? 영장 없이 체포했으니까 그건 순수히 누구의 고유 권한이야? 사경 고유 권한이니까 석방도 누구 권한이다 말이야? 사경 권한이니까 검사의 사전 지휘 필요 없이 석방하고 난 후 뭐 하면 돼? 즉시 보고만 하면 된다. 그렇게 구분해서 공부했죠. 다음 8번.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자, 1번은 뭐야?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 조사. 오늘 어떨 때 하는 거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는데 피의자 긴급 체포가 위법이라는 의심이 들 때 검사가 직접 누구를 조사해 보겠다. 피의자를 조사해서 사경 긴급 체포가 위법인가 아닌가 그걸 판단하는 제도가 뭐야? 대면 조사잖아. 근데 요거는 임의 수사라고 배웠어요? 강제 수사라고 배웠어요? 임의 수사니까 임의 수사는 어떻게 해야 돼? 피의자의 동의 승낙하에 해야 되니까 1번 지문 봐봐. 피의자는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대면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 있어 없어? 왜? 임의 수사니까 응할 의무 없어. 그러면 사경은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만 피의자를 어디로 호송해 주면 돼? 검찰청으로 호송하면 되죠. 1번은 당연히 맞는 지문. 다음 2번. 구속영장 발부에 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주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효력에 하여 피의자를 주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 단골 질문이죠. 자, 피의자 신문도 임의 수사예요, 강제 수사야? 임의 수사잖아. 그러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를 불러야 되죠. 수사기관이 피의자 부르는 건 소환이라 그래? 출석 요구예요. 출석 요구. 근데 피의자는 그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임의수사로 해결 안 되면 뭐로 가야 돼? 강제수사잖아. 그러면 피의자가 만약 체포 구속이 안 돼 있다. 그럼 뭐 해야 돼? 검사가 판사에게 뭘 청구하라 그래서 체포영장 청구하면 되죠. 왜? 체포영장 체포 사유가 뭐야?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잖아. 그런데 이미 피의자가 구속돼 있다. 그러면 구속돼 있는 피의자에게 굳이 체포영장이 필요 있어? 필요 없어? 필요 없으니까 오늘 발부된 구속영장 효력 이용해서 피의자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수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그런데 요 구인만 강제로 행사할 수 있지. 요 이후에 피의자 신문 절차는 당연히 강제수사라고 해야 돼. 임의수사라고 해야 돼. 임의수사라고 해야 돼. 그렇게 우리 정리했죠. 다음 3번. 자, 요 판사 무슨 판사예요? 수임 판사. 이거 아무도 안 틀리죠. 그럼 결론 수임 판사는 뭐가 아니야? 법원이 아니잖아. 그렇죠? 법원도 아니고 또 뭐도 아니 법관일 뿐인데 법관 중에 뭐도 아니에요. 재판장 수명법관도 아니야.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뭐가 할 수 없어? 항고도 안 되고 재판장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뭐라고 해야 돼? 준항고. 준항고도 돼 안 돼? 안 되니까 결론은 요 수임판사 재판은 뭘 할 수 없다. 항고도 안 되고 준항고도 안 되니까 뭐 할 수 없단 말이야? 불복할 수 없다잖아. 그죠? 그게 나오죠. 자, 3번.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 요 지방법 판사가 무슨 판사단 말이야? 수임 판사 재판은 형소법 402조 규정에 의하여 항고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가 틀렸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는 해당되므로 준항고 대상이 된다. OX, X죠? 위에 고쳐야 돼. 재판장, 수명법관의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슨 대상도 되지 않는다. 준항고 대상도 되지 않는다. 결론은 뭐 할 수 없다? 불복할 수 없다인데 자,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어 없어? 요 수임판사 재판 불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규정 뭐가 있죠? 요거 하나 있죠? 증거보전 처분을 행하는 판사도 맹무슨 판사야? 수임 판사. 요거는 항고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며칠 이내?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 요거는 왜 할 수 있어? 법에 규정이 있잖아. 특별 규정 형소법 184조 4항에 규정돼.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죠. 틀린 거는 3번이에요. 3번. 다음 4번.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된 범죄 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이런 걸 무슨 구속이라 그래? 이중구속. 당연히 적법이야? 위법이야? 적법. 왜? 우리 형소법은 사람 단위설이야? 사건 단위설이야? 사건 단위설이니까 하나의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더라도 별개의 사건으로 또 발부하는 거 적법이야? 위법이야? 적법하죠. 자, 그러니까 틀린 지문은 3번. 다음 9번.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자, 1번 지문도 이미 작년에 우리 시험 나왔던 지문이네. 그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하여 타인 주거를 수색하는 경우 별도로 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지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수색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소법 216조 1항 1호. 요거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결정 났다고 배웠어? 헌법 불합치. 뭐 위반이다? 영장주의 위반.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이죠. 그래, 핵심 단어가 뭐야? 첫째 줄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타인 주거 수색이자. 만약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를 위해 타인 주거 수색하는 건 그건 영장주의 위반이야, 위반 아니야? 위반 아니죠.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 주거 수색할 때는 그 무슨 요건을 추가하란 말이야. 수색영장을 별도로 발부하기는 긴급성, 그게 인정될 때만 하라 이 말이죠. 그거 인정 안 되는데
그 안에 범인이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하는 것은 요거는 영장주의 위반이다, 위반이다. 얘가 헌법 불합치 결정 났죠. 자, 그러니까 좀 더 문제를 꼬아내면은 체포영장 집행이 아니고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요래 나와가 영장주의 위반 놈. 이건 O야 X야 X. 그건 합헌이죠, 그죠? 왜?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는 그 자체가 긴급이야, 긴급 아니야? 긴급이다. 그래 보면 되죠. 어느 부분만 영장주의 위반이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 주거 영장 없이 수색하는 그 부분만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 났죠. 자, 그럼 1번은 당연히 맞는 지문이고, 다 2번.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할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하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다. 형소법 217조 1항조문. 요거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이미 피의자는 뭐 해놨어요? 긴급 체포해놨지만 피의자만 체포해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증거 있어야 되는데 또 긴급 체포된 자의 지인들이 뭐 할 위험이 있더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니까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포한 대로부터 몇 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하나요.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 맞는 지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장 없이 했다 해가 영원히 영장 없어야 되는 건 아니죠. 사후 영장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그게 3번 지문.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할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이후 이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사경은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자, 어느 부분이 틀렸어? 48시간은 맞죠. 근데 언제부터 48시간이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죠. 그럼 뭐가 틀렸어? 압수한 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뭐 아주 어렵게 내는 게 아니고 학생들 보고 뭐야 소가락하면 내는 건데 우리 연습만 했잖아. 맨날 모의고사 이래 나왔잖아, 그죠? 압수한 때가 아니고 뭐다?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그다음 4번은 이제 한 번도 시험 안 나왔던 판례가 시험 나오는데 뭐 이 판례 처음 본다 해가 다 고르는데 아무 지장이 있어? 없어? 없잖아. 자, 그러면 이건 어떤 판례냐면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인사건의 범행일로부터 약 3개월 가까이 경과한 후 범죄에 이용된 승용차의 일부인 강판 조각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경우 이 강판 조각 요거는 유류물에 해당되니까 요거 형소법 218조 유류물 이미 제출물은 왜 할 수 있어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요거는 무슨 영장도 필요 없어요? 사후 영장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 어떤 사건이냐면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 그래 남편이 마누라 죽이려고 같이 차 타고 가다가 지가 일부러 뭐야 도로가에 있는 이 방어벽 있죠. 거기에 들이박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사망했는데 그럼 들이박았으니까 차체가 거기에 떨어져 있겠죠. 근데 그게 늦게 발견되는데 거기 이제 뭐다 말이야? 증거물로서 유류물이니까 뭐 없이 할 수 있다?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판례야. 자, 그러니까 틀린 지문은 3번. 다음 10번 문제 한번 봅시다. 10번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네.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형소법 253조 3항 공소시효 정지 사유 중에 가장 시험 많이 나온 게 뭐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요거잖아. 요거는 죄를 짓고 국외로 도피한 경우만 해당돼요.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 체류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돼. 당연히 후자도 포함되네 그거잖아. 그러니까 둘째 줄에 범인이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그다음에 2번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장 변경 시 기준으로 해야 돼. 당초 범죄의 공소 제기 시 기준이야. 공소 제기 시. 이건 시험 왕당골 손님이죠. 그래 2번은 X. 3번 무기징역은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몇 년이에요? 25년 아니죠. 25년 무슨 범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몇 년이라고 그래서 15년이죠. 단순한 게잖아. 다음 네 번째,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강경한다. 그러면 가중 또는 강경에 의해서 공소시효 적용해야 돼. 가중 또는 강경하지 아니하는 기준이야. 가중 또는 강경하지 아니하는. 왜? 공소시효는 처단형, 선고형 기준이 아니고 뭘 기준으로 해야 돼?
법정형 기준이잖아. 그죠? 근데 요거야 이제 발전해서 판례에 하면은 요 규정은 어디에는 적용 안 된다 그래서 특별법에 하여 형이 가중 또는 강경될 때는 그거는 뭘 기준으로 해야 돼? 가중 또는 강경되는 또는 다른 말로 특별법상의 법정형 기준. 근데 요번에는 형법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가중 또는 강경하지 아니하는 기준. 그래 맞는 지문은 1번이네. 그죠? 1번. 자, 11번. 재판권 또는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요거는 뭐 우리가 모의고사, 동영모의고사 다 풀었던 지문이야, 안 풀었던 지문이야? 풀었죠. 자, 1번. 자, 1번 지문은 우리가 이제 형소법의 적용 범위인데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중에서 뭘 적용하는 조문이라 그랬어요? 1번 지문은. 자, 11번의 1번 지문은 동영 모의고사에도 출제됐던 지문이고 마지막 마무리 OX 문제 1번 지문이잖아. 자, 요거는 속지주의가 적용된 거야? 속인주의가 적용된 거야? 보호주의가 적용된 거야? 보호주의가 적용된 거죠. 보호주의. 왜? 피해자가 누구예요? 내국 법인이잖아. 내국 법인이란 건 대한민국 뭐로 봐야 돼? 국민.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니까 형소법 몇 조가 적용되면 돼? 6조가 적용되는 그 보호주의 적용으로서 우리 법원의 재판권 인정인데 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에 위탁이 된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의 임의로 사용한 경우 피해자는 외국에 설립된 특수 목적 법인이 아니고 뭐야? 내국 법인이죠. 내국 법인이 피해자니까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 뭐가 인정돼? 재판권 인정된다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1번은 틀린 질문이죠. 다음 2번.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본분은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 분배에 그치고 소송법상 토지관할 분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X, X죠. 우리 지방법원에는 뭐가 있어요? 지원이 있고 본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원과 본원은 무슨 관계예요? 요 사무 분배의 문제야, 토지 관할의 분배 문제야. 관할의 분배 문제죠. 자, 그럼 2번은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이죠, 그죠? 그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지방법원 지원의 토지 관할이 인정되면 본원에 당연히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 이거 O란 말이야, X란 말이야? 당연히 인정되지 않죠. 이게 무슨 사건에서 나온 판례라 그랬어요? 세월호 사건에서 나온 판례잖아, 그죠? 자, 우리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 전라도 해양 경찰들이 대처를 제대로 했어, 뭐 했어? 뭐 해가 피해자가 늘었잖아. 그럼 해양 경찰 처벌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사건의 토지 관할이 어디에 인정된단 말이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토지 관할이 인정돼. 그러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 얘가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당연히 토지관할 인정된다. 그러면 O란 말이야, X란 말이야, X죠. 그래 원래는 그 사건을 검사가 어디에 공소 제기했어야 된단 말이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공소 제기해야 되는데 여기에 토지관할이 있는데 어디다 공소 제기했단 말이야? 광주지방법원에 공소 제기했을 때 오늘 관할 인정이다, 부정이다, 부정. 그래 요 지원과 본원의 문제는 단순한 내부적인 사무 처리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정상적인 무슨 문제로 봐야 돼? 관할의 분배 문제가 돼야 되니까 2번은 X죠. 다음 3번. 관련 사건 관할은 고유 관할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병합 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의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므로 고유 관할 사건 계속 중 고유 관할 법원의 관련 사건이 계속되는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의되지 않은 채 고유 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3번은 어떻게 고쳐야 맞는 질문이? 자, 관련 사건 관할은 고유 관할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 기소될 필요 있어 없어? 우리 공소제기 우회하는 건 누구 재량이라 그랬어요? 검사 재량. 뭐 관련 사건이라가 검사가 반드시 병합 기소할 의무 있어 없어? 없고 뭐 따로따로 공소제기 됐을 때 관련 사건이라가 법원이 반드시 병합 심리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잖아. 그러니까 첫째 줄부터 틀렸죠. 즉 병합 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의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함으로 이것도 OX, X죠. 반드시 병합 기소될 의무도 할 의무도 없고 병합 심리할 의무도 없어. 그래 이게 형소법 몇 조 해석에서 나온 문제야? 5조 토지 관할의 병합. 자, 우리 요런 거 우리 다 문제풀이 시간에 배웠잖아.
갑이 강도와 강간이라는 두 개의 범죄를 범했다.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 1인이 범한 수재. 무슨 사건? 관련 사건. 근데 강도의 토지관할은 대구, 강간의 토지관할은 부산. 요래 돼. 근데 관련 사건을 이렇게 대구와 부산에서 따로 재판하는 게 효율적이야?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야? 같이. 그럼 뭐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에 대해 토지 관할을 갖는 대구지방법원은 관련 사건 강간도 당연히 관할 인정이야 부정이야? 인정. 그리고 거꾸로 강간에 대해 토지 관할을 갖는 부산지방법원은 관련 사건 강도도 당연히 관할 인정이야 부정이야? 인정. 그럼 검사는 왜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 두 사건을 대구에 다 공소제기에도 관할 있는 법원 없는 법원? 있는 법원. 요걸 다 부산에 하더라도 관할 있는 법은 없는 법은 있는 법인데 이렇게 관련 사건에 내가 검사가 반드시 병합 기소할 의무 있어 없어? 없잖아. 공소제기 우회하는 거는 누구 재량? 검사 재량. 그리고 검사가 따로따로 공소제기했어요. 따로따로 공소제기. 그러면 따로따로 재판 받는데 두 사건이 관련 사건이다 해가 법원이 반드시 이거 병합 심리할 의무 있다 없다? 없잖아. 병합하고 안 하고 누구 재량이야? 법원 재량. 그래가 결론이 뭐단 말이야? 두 사건이 따로따로 재판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럼 따로따로 재판하게 되면 재판의 속도가 같아요? 속도가 달라? 다르죠. 그래가 대구지방법원 강도 사건 재판이 먼저 끝나버렸다. 그러면 대구지방법원은 요 관련 사건 강간에 대한 관할권은 소멸 된다 하면 O야 X, X고 여전히 유지된다죠. 그러니까 유지되지 않는다. O입니까 X입니까? X고 위에 고쳐야 돼? 여전히 유지된다. 그래야 되는 거죠. 3번은 시험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고 다음 4번 요것도 연습만 했잖아. 그래 4번이 맞는 지문이네. 그지? 갑이 A죄를 범하고 B죄를 범했다. 이것도 1인이 범한 수재잖아. 근데 A죄는 재판권이 어디에 있단 말이야? 군사법원. B죄는 우리 일반 법원의 재판권이 있다. 그러면 과거 대법원 판례는 왜 했단 말이야? 요 관련 사건이니까 요걸 검사가 군사법원에 같이 공소제기하면은 요 A죄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면 관련 사건도 당연히 뭘 가질 수 있다? 재판권 가질 수 있다. 이게 과거 판례인데 그 판례가 바뀐 게 요거죠. 지금은 고려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이거는 왜 해야 돼? 따로.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일반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심판한다. 이게 현재 판례. 이게 4번. 일반 국민이 범한 수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 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동시적 경합범 관계도와 하나의 사건으로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옛날에는 군사법원에서 다 재판할 수 있다가 판례인데 그 판례가 이제 변경돼서 특정 군사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전속적 재판. 그래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은 군사법원이 재판을 가지만 일반 법원의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은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그거 어디서 재판해야 돼? 일반 법원에서 재판해야 되죠. 자, 그래가 맞는 지금 몇 번이단 말이야? 4번. 이래 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12번부터 풀어보도록 합시다.